만약 대통령이 이런 한계에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의무를 침해하고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면은 당연히 그러합니다. 국회 출입이 통제가 되고 군대와 경찰에 의해서 막혔다면 이것은 헌법상 근거가 있는 행위입니까? 그렇게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서울법대 나오셨고 배우자도 서울법대 나오셨고 배우자의 형도 서울법대 나오신 검사 출신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향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저희 남편이 충암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보시면은 후보자는 전혀 손색이 없는 분.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과대학도 합격, 서울법대도 합격, 고시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한동훈 전 대표보다도 훨씬 공부 잘했잖아요. 저녁에 10시경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 일이 있어가지고 네. 좀 늦게 들어와서 네. 좀 씻고 TV를 켰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TV에서 TV에서 그 자막으로 네. 이렇게 나와서 저는 이게 뭔가 이러고 다른 채널로 돌렸는데 네. 그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 계엄 선포를 얘기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계엄 선포를 보기 전에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죠. 네, 기분 좋게 들어왔습니다. 네. 12월 3일 저녁 전에 누군가 저에게 계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음모론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10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죠. 네, 그리고 저는 엄마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하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를 포위하고 출입을 막는 경찰에 막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국회 담장을 넘었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계엄이 선포되었던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계선 후보자님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응답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기선 후보자님, 12월 3일 저녁 10시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북한과의 교전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나요? 북한과의 교전은 없었고 네, 그 뒤에 이제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응은 제가 그날 그런 조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제가 이후에 네. 뭐 관련 사건을 맡게 된다면 그 네. 부분이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재판을 할 때에는 또 양자가 그 법률에 따라서 주장을 정리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는 데 따라서 그게 포섭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이 발생하고 있거나 북한과의 교전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12월 3일 대한민국에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들어맞는 상황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하여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12월 3일 국회의 창문과 집기를 부수고 국회 직원들과 시민들을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병력 투입에 대하여 헌법 틀 내에서 이루어진 질서 유지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 이후에 계속
시청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기선 후보자님은 서면 질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 주 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인정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횡령, 뇌물 등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맞죠? 네. 왜 이 판결이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인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고생했던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치 권력자에 대한 사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고 하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시지요? 당연히 동의하고 저는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런 한계에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의무를 침해하고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면은 당연히 그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기선 후보자님은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유신 계엄령에 대하여 위법 행위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기선 후보자님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한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에 대하여 위법 행위라고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 무력으로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대와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이후에 헌법을 확인을 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그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국회 출입 1분 더. 네, 국회 출입을 막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담장 위에 시민들이 저를 밀어 올려서 담장 위에 올라갔고 이제 그걸 넘는 과정에서 발목과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렇게 국회 출입이 통제가 되고 군대와 경찰에 의해서 막혔다면 이것은 헌법상 근거가 있는 행위입니까? 헌법상 근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법원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뭐 서부지법만이 아니라 우리 법원 전체가 특별히 정상적인 재판이나 사법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뭐 만약에 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물으시는 거라면 아니 뭐 그냥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뭐 특별한 어려움이라는 네. 것이 워낙 포괄적이라 그럼 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라는 뉴스 같은 걸 좀 본 적이 없어요. 네, 사법부에 네, 네. 어려움이 사법부에 있었다라는 얘기 못 봤는데. 어려움은 많지만 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그렇죠. 그 어려울 정도의 그 정도의 것은 없었던 것으로 국민 보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죠. 네. 다들 바쁘고 일도 힘들고
사법부가 특별히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 민주당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셨어요? 너무 재판을 저희가 수사를 많이 당해서 혹시 뭐 재판을 많이 하셔서 어려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민주당이 후보자님의 재판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 게 있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뭐 재판 수행하면서 그런 적은 없었고 서울 네. 서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근무할 때도 저희 법원 내에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로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법의 국가기능 붕괴로 판단해서 계엄령을 발동했다.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을 포함한 사법부를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비상계엄이 정말 계획대로 수행됐으면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후보자님도 어떤 격리 대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고 이미 12월 3일 이전에 민주당인 야당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그랬기 때문에 후보자도 대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책 잡히지 말아야지 여당이 오지도 않았는데 뭐 내 개인적인 소신이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 오늘은 일단 문제가 안 되게 발언하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이래저래 물어봐도 나는 내 생각은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게 판사의 도리고 재판관의 기본적인 업무 태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이 혹시 그런 국민의 정서를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비상계엄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처벌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보는 이 심각성은 우리가 뭐 산업화 민주화 세대를 지나갔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냐 이제는 뭐가 중요하고 이 인구위기나 기후위기나 이런 우리 사회 문제 기계나 로봇이나 AI가 우리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사회에서 우리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길을 제시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다 의미 없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1992년 문민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 외에 뭐가 있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외에 더 다른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인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을 30년 이상 후퇴하게 만든 정치권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그래요. 우리 젊은 20대, 30대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건 본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민주주의가 우리 586이라는 686이라는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만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좋은 걸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 후퇴라고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후보자한테 기대하는 것도 이런 본인이 어떤 소신과 가치를 갖고 향후 6년 동안 우리 헌법소의 역할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이제 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상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종족수가 6인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9인 중에 6인,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다수,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로 찬성해야지만 인용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6분밖에 없으면 이렇게 위헌 결정, 탄핵 결정하려면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원래 헌법재판소를 만들 때의 구성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신속하게 3인이 필요한 이유가 정상적인 헌법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위헌 결정, 탄핵 결정에 다 해당되는 이슈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국회에 편향적일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국회가 추천한 제가 추천받은 입장에서 왜 여기에서 추천됐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국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추천한 그 어떤 정당이나 주로 비판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정당의 뜻에 따라서 그 뭐 판단을 하거나 이런 일은 실제 우리 헌정사에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남편분도 변호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란 곳에서 근무하시네요. 네, 여기는 일반 법률사무소가 아니죠?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수임료 받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네요.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고 예.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그러면 뭐 로펌에 있는 분들보다 급여가 적겠네요. 이번에 제가 기사 나가지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요. 뭐 기사를 너무 과하게 내셔가지고 몇 년치를 이렇게 내셨는데 제가 물론 그 재산 등록을 위해서 받아봅니다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얘기해 보니까 세후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적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조금만 요까지 질문을 좀 맞추기. 뭐 억울하실 수도 있을 텐데 혼자 많이 근무하신다고. 근데 문제가 최근에 되고 있는 게 여기 이제 공감이라는 게 시민들의 후원으로 100%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여기 이사장이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시네요. 이분이 지금 윤석열 탄핵 사건의 소추위원회 대리단이 됐는데 이분이 공감에 사무실도 없고 급여도 받지 않는 비상근이신 거죠? 네, 비상근이고 네. 그 급여뿐만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는 실비도 받으시지 않으시고 네. 오로지 그 일종의 사회적인 명예직 같은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 사회적인 남편의 활동으로. 인사를 담당하거나 급여를 주거나 하는 뭐 이런 상급자다 뭐 이런 건 아닌가요? 저희 남편은 초창기 멤버로 20년 동안 거기서 네. 근무하고 있고 그 전 헌법재판관님은 그 비교적 최근에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남편분이 더 세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일각에서는 아니 그래도 헌법재판관이 될 사람의 배우자와 특정 사건의 소추 사건에 대통령 소추 사건이라는 중요한 사건의 대리인에 들어가는 분이 여하튼 같은 조직에 있는데 이거 재판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래서 이해관계가 뭔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보통 이해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제적으로 그 이사장님한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그 인사권이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건을 그 수임한 당사자가 그 로펌이 아닌데 일단 재단도 아니고 저희 배우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더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에서도 전원합의체가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그 대법관님이 어떤 지위에 있을 때 기피나 회피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 로펌에서 어떤 사건을 수임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이 사건은 재단에서 수임한 건 일단 아니고 거기에 그 배우자나 가족이 그 있으면은 회피를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은 로펌도 아닐 뿐더러 재단이 수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에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무리 간사라도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국민의 우려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해야 되고요.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후보자 서울법대 나오셨고 배우자도 서울법대 나오셨고 배우자의 형도 서울법대 나오신 검사 출신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학교 나오시고 이렇게 연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향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저희 남편이 충암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이해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먼 인연까지 다 그 이어서 생각한다면 그 언뜻 생각하기에는 공정성에 의문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해관계가 없고 그 연줄을 따지다 보면은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께서 저한테 아까 저를 처음 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젊냐 그러셨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TV 나오는 앉아 사람은- 계신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그러면 박지원 의원님이시고 여기에 나오시는 분은 형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후보자님 표정이 너무 경색된 것 같아요. 떨립니다. 아니 그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또 가족들이 보면은 저한테 다 비난할 것 아니에요. 제가 큰 소리 쳤다고 확 피세요. 아니 보시면은 후보자는 전혀 손색이 없는 분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과대학도 합격하고 서울법대도 합격하고 고시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한동훈 전 대표보다도 훨씬 공부 잘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이분들이 다 법조인입니다. 저도 법조인이에요. 제가 만주국 제6대 검찰총장을 한 사람입니다. 만주 변호사란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네. 아니 그렇게 좀 웃으세요. 그리고 소신껏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좀 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얘기지만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법사위원을 4대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제가 최장 법사위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법 연구에 제가 얼마나 도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잘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됐든 사법부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신 분이고 특히 한동훈 대표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신 분이 기죽을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좀 웃으면서 답변하세요. 질의 내용이 웃으면서 답변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좀 마이크 가깝게 해가지고 좀 들리게 하세요. 이 네. 국민들이 지금 TV 생중계 되는데 잘 안 들리면은 의심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